서울 강남의 가장 은밀한 곳에 위치한 지하 경매장인 블랙 로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직 선택받은 소수의 상류층만이 입장할 수 있는 이곳은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하고도 화려한 민낯이 드러나는 전장이었으며 오늘 밤의 메인 이벤트는 전설적인 푸른 다이아몬드인 대양의 심장을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제1그룹의 젊은 총재인 강태준은 VIP 전용석의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지루하다는 듯이 샴페인 잔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의 오만하고 날카로운 눈매는 무대 위에 경매사가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에게 있어 이 경매는 단지 자신의 막대한 자금력과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유의에 지나지 않았다. 경매사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단상 위에 조명이 푸르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추자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지만 강태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눈짓만으로 신호를 보냈고 비서실장은 즉시 패를 들어 올려 기존 입찰가의 2배를 불렀는데 이는 좌중을 압도하여 초반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강태준 특유의 공격적이고도 무자비한 방식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 경쟁자들은 제1그룹 총재의 등장에 일찌감치 포기를 선언하며 패를 내려놓았지만 강태준은 그들의 패배를 즐기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고 이대로라면 1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오만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맞은편 어둠 속에 잠겨있던 VIP석에서 예상치 못한 정적을 깨는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강태준의 신경을 긁는 불쾌한 자극이었는데 그가 제시한 금액을 가볍게 비웃기라도 하듯 상대방은 망설임 없이 입찰가를 갱신했다.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 반대편을 응시했고 그곳에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 여자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조명 탓에 얼굴이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압도적인 분위기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재벌가 여식들과도 달랐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무대 위의 다이아몬드만을 응시하고 있었고 강태준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태도는 그의 강태준은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다시 패를 들라고 지시하며 입찰가를 상식 밖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그녀는 그가 가격을 부르기가 무섭게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마치 이 돈 싸움이 지루한 장난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경매장의 열기는 이제 공포에 가까운 전율로 바뀌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두 괴물의 싸움을 숨죽여 지켜볼 뿐 아무도 끼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목걸이의 가치는 이미 시장 가격을 몇 배나 뛰어넘은 상태였고 강태준의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이제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지만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강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목걸이를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이름 모를 여자에게 무릎을 꿇리는 자존심의 대결이었기에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의 한계선까지 밀어붙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확히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워서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에 든 패를 가볍게 들어올리며 강태준이 방금 부른 금액의 2배를 불렀고 그 액수는 경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상대를 철저히 짓밟아 재기불능으로 만들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으며 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지만 더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의 운명까지 걸어야 하는 무모한 도박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경매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3번을 외치고 낙찰을 선언하는 망치 소리가 허공을 갈랐을 때 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패배라는 굴욕적인 단어를 맛보아야 했고,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그 여자에게 고정된 채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소유욕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경매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혼란 속에서도 강태준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녀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하자 즉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에서 그는 기어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고 가까이서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숨이 탔을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무감각했다. 강태준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아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제1그룹의 앞길을 막느냐고 으르렁거리듯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그를 흥분한 어린 아이 보듯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고 그 침묵은 강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수행원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손짓 하나로 그들을 제지하며 직접 강태준과 대면했다. 그녀는 붉은 입술을 열어 지극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로 강태준에게 비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시간은 당신의 자존심 노름을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당돌함에 헛웃음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르냐고 반문했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 시계를 확인하며 싸늘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가진 것은 고작 돈과 지위뿐이지만 자신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가 오늘 놓친 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 기회였다는 모욕적인 말을 남겼다. 이 말은 강태준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려 했지만 그녀의 수행원이 번개 같은 속도로 나타나 강태준의 경호원을 제압하고 그를 가로막았다. 소란이 일어날 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수행원을 물리고 강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만약 이 정도 패배도 견디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진짜 지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가 가진 오만이 언젠가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혹적이면서도 독이 묻어있는 듯 치명적이었고 강태준은 그녀의 향기에 취해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우아하게 몸을 돌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차가 미끄러지듯 로비를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강태준은 치욕감과 동시에 심장이 터질 듯한 흥분을 느꼈다. 강태준은 멀어지는 차의 번호판을 노려보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저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고함을 쳤다. 그는 대한민국 바닥에서 자신이 모르는 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떠난 그 눈빛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오늘 밤 그는 단순히 경매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느낌을 받았고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강태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저 여자를 찾아서 내 앞에 무릎 꿇리기 전까지는 오늘 밤의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의 눈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는 서울의 도로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강태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차가운 눈동자와 오만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방금 전의 상황을 곱씹었고 그녀가 남긴 말들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강태준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강태준의 의구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단숨에 비우며 그녀가 누구든 상관없이 반드시 자신의 소나귀에 넣고 말겠다고 맹세했고, 그것이 사랑인지 증오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욕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한편 검은색 세단의 뒷좌석에 앉은 서희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손에 든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녀에게 있어 강태준과의 만남은 예정에 없던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은 집요함과 광기는 그녀의 흥미를 아주 조금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비서에게 베리타스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강태준의 움직임을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비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서희수는 목걸이를 케이스에 넣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강태준이 보았던 차가운 미소가 아닌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미소였다. 서희수의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발신자는 확인되지 않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와 목표물을 확보했냐고 물었고, 서희수는 짧게 긍정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강태준의 오만했던 얼굴을 떠올렸는데, 그는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믿고 있겠지만 사실은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다. 서희수는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혼란과 파국을 예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재벌놀이가 아니라 썩어빠진 권력의 카르텔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불길할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강태준과 서희수라는 두 운명은 경매장이라는 우연한 공간에서 충돌하여 돌이킬 수 없는 궤도로 진입했다. 강태준은 밤새도록 비서실과 정보팀을 닥달하여 그녀의 신원을 파헤치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보가 제한되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보고뿐이었고, 이는 그의 승부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정보망에 걸리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고, 그녀를 찾아내는 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생존 본능과도 같은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강태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노려보며 반드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오만한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애원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제1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총재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으며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강태준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얇은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제1그룹의 정보팀이 고작 이름과 나이, 그리고 표면적인 직업 외에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희수라는 여자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아트 갤러리를 운영하는 미술품 딜러에 불과했으나 그녀가 경매장에서 보여준 자금력과 기품은 일개 딜러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강태준은 이 보고서가 조작되었거나 그녀가 완벽하게 신분을 세탁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으로 막혀 있어 더 이상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비서실장의 변명을 들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고, 자신의 소나귀를 벗어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의 치욕감과 더불어 더욱 강렬한 정복욕을 느꼈다. 강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차라리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인 무자비한 자본의 힘으로 그녀를 짓누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금융계열사 사장들을 소집하여
서희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갤러리와 그녀의 거래처, 그리고 그녀가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부동산과 계좌를 동결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한 개인을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소기업 하나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격이었으며, 강태준은 그녀가 제 아무리 대단한 뒷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그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에 대한 가혹한 응징이자 길들이기의 시작이었다. 한편 서희수는 자신의 은신처인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강태준이 벌이고 있는 난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는데, 그녀에게 강태준의 공격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귀엽게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비서인 박 실장은 제일그룹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 위장 계열사들의 자금줄이 막히고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서희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공격적인 성향과 오만함이 그를 조종하기 쉬운 약점이 될 것임을 간파했고, 그가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착각하게 만듦으로써 그를 자신의 계획 안으로 끌어들일 완벽한 명분을 찾았다. 서희수가 이끄는 비밀 조직 베리타스는 현재 부패한 정재계의 거물들을 처단하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그 타깃 중 하나인 화인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표면에 나서줄 강력한 방패막이가 필요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무모한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가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믿게 만든 뒤 제일그룹의 막강한 인프라와 권력을 이용해 화인그룹을 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모든 방어 시스템을 해제하고 겉으로는 제일그룹의 압박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척 연기하라고 지시했으며, 이것은 사냥꾼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덫에 걸린 척하며 맹수의 굴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서희수는 자신의 능력과 강태준이 자신에게 품은 비정상적인 집착을 믿었기에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가 결국 자신이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강태준의 무자비한 공격은 서희수의 위장 사업체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서희수가 백기를 들고 만남을 요청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렸다. 그는 약속 장소로 자신의 소유인 최고급 프라이빗 클럽을 지정했고, 그곳의 모든 직원을 물린 채 오직 그녀와 단둘이 대면할 준비를 마쳤는데, 이는 그녀에게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무언의 압박이었다. 약속 시간이 되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서희수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만 지난번 경매장에서 보았던 날 선기세는 다소 누그러져 있었고, 강태준은 그 변화를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다. 강태준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서희수를 맞이하며 예상보다 오래 버텼지만 결국 제 발로 찾아올 줄 알았다고 조소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의 갤러리와 자산들이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고 유혹했다. 서희수는 짐짓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강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어 강태준의 가학적인 본능을 자극했다. 강태준은 상체를 숙여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깟 돈이나 사과가 아니라
서희수라는 사람 그 자체라고 선언하며 그녀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태준의 제안은 명백했다. 그는 서희수에게 겉으로는 자신의 비서나 고문 역할을 맡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곁에서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그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새장 속의 새가 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만약 거절한다면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서희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척하며 속으로는 강태준의 유치하고도 직선적인 소유욕에 헛웃음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연약한 피해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자신에게도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하며 그 조건은 자신의 사적인 영역과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준은 그녀가 조건을 내건다는 사실이 건방지게 느껴졌지만 이미 그녀를 손에 넣었다는 승리감에 취해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다고 흔쾌히 수락했다. 그는 즉시 변호사를 불러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서희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이 스스로 강태준이라는 화려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확정지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부터 당신은 제1그룹의 소유이며 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속삭였다. 서희수는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서희수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최고급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는데 그곳은 말이 오피스텔이지 사실상 도심 속의 요새와도 같았으며 입구에는 24시간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최고급 명품과 보석들을 선물하며 마치 인형 놀이를 하듯 그녀를 치장하려 했고 서희수는 그가 주는 선물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면서 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데 집중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끔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연기를 펼쳤다. 강태준은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곁에서 얌전히 지내는 그녀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녀에 대한 소유욕은 단순한 집착을 넘어 애정 비슷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희수는 그 화려한 새장 안에서 은밀하게 베리타스의 요원들과 접선하며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강태준의 서재와 집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그가 무심코 흘리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화인 그룹의 약점을 파악했다. 제1그룹과 화인그룹은 오랜 라이벌 관계였고 강태준은 화인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서희수에게 있어 그는 훌륭한 정보원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샤워를 하거나 잠든 틈을 타 암호화된 메시지를 조직에 전송했고 그녀의 이중생활은 강태준의 눈을 피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사냥한 줄 알았던 여자가 실은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녀와의 위험한 동거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은 서희수를 데리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에 참석했는데 그는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처럼 과시하고 싶어 했다. 파티장에 들어선 서희수는 단연 돋보이는 미모와 우아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강태준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주위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다. 하지만 파티장 한 구석에서 화인그룹의 후계자인 최 전무가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는 서희수의 얼굴을 보며 어딘가 낯익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 전무는 과거 베리타스에 의해 비자금 조성을 방해받은 적이 있었기에 서희수의 분위기에서 본능적인 위협을 느꼈지만 그녀가 제1그룹 총재의 여자라는 사실 때문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서희수는 최 전무의 시선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강태준과 대화를 나누며 그를 무시했고 오히려 강태준에게 화인그룹이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넌지시 흘렸다. 강태준은 서희수의 말이 단순한 풍문이 아님을 직감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녀의 분석은 전문가 뺨칠 정도로 예리하고 정확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단순히 미술품이나 다루는 여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잠시 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의심을 거두었다. 그는 즉석에서 비서에게 화인그룹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서희수는 샴페인 잔 뒤로 미소를 숨기며 강태준이 미끼를 물었음을 확신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준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틈을 타 최 전무가 서희수에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떠보았지만 서희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사람을 잘못 보셨다고 딱 잘라 말했다. 최 전무는 그녀의 태도에 불쾌해하며 억지로 술을 권하려 했지만 때마침 돌아온 강태준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최 전무의 손을 쳐냈다. 강태준은 감히 내 사람에게 손을 대냐며 으르렁거렸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서희수는 강태준의 팔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어 사태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진정시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강태준은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씩씩거렸지만 서희수가 부드럽게 그의 뺨을 어루만지자 거짓말처럼 화를 가라앉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앞으로는 내 곁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말라고 명령하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녀가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서희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강태준의 마음속에 자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제 그를 이용하여 더 큰 판을 짤 시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강태준은 그녀의 손길에 안도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손이 자신을 구원할 손길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 손길인지 알지 못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희수는 강태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나와 박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화인그룹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 실장은 강태준이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서희수는 그때쯤이면 강태준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통신을 종료하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을 예상해 보았다. 그녀는 권력과 복수를 위해 사랑조차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애써 무시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강태준은 꿈속에서도 서희수를 잃어버리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새벽녘에 깨어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창가에 서 있는 서희수의 뒷모습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의 체온을 느끼며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시켰다. 서희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포옹에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긴장을 풀고 그의 손을 잡아주며 다시 침실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며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그들의 관계는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황금으로 만든 새장은 더욱 견고해졌지만 그 안의 새는 이미 맹수를 조련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서희수에게 내민 것은 단순한 동거 계약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혼인신고서였으며 그것은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호적 밑에 묶어두려는 그의 광기 어린 집착을 대변하는 문서였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고 서희수를 내려다보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는데 그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서희수는 서류를 찬찬히 훑어보며 그 내용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지 확인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덤덤하게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망설임 없는 행동에 강태준은 오히려 당황한 기색을 보였는데 그는 그녀가 반항하거나 울면서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녀는 마치 수천억짜리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가처럼 냉철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었다. 서희수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밀어놓자 강태준은 묘한 패배감을 느끼며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고 그녀에게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내 아내이자 제1그룹 가문의 일원이니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서희수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찻잔을 들며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 몸과 시간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받아쳤고 그녀의 태도는 감금당한 포로가 아니라 마치 이 성의 안주인처럼 당당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를 거칠게 소파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턱을 잡아 올리며 당신이 누구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지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희수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그를 직시했고 그 깊은 눈빛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그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이 갇혀버린 것 같 기이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신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으나 그 이면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강태준은 서희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사람을 심어두었다. 하지만 서희수는 그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완벽하고 고상한 생활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등 상류층의 교양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단순히 미술품을 팔던 여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경제 전망이나 정세 분석은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예리하고 정확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이 골치 아픈 인수합병건으로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서희수는 지나가듯 그 기업의 부채 비율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툭 던졌고 강태준이 깜짝 놀라 조사해보니 실제로 분식, 회계의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강태준을 노리는 외부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으며 특히 화인그룹과 결탁한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제1그룹의 핵심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이동하는 동선에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중요한 입찰 정보를 빼돌리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그를 압박해왔고 강태준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는 신경이 날카로워져 서희수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그의 짜증을 받아주며 뒤에서는 조용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베리타스의 요원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서희수는 강태준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는데 그가 무너지면 자신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새 그에 대해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 자신의 마음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 강태준은 중요한 비공개 회담을 위해 수행원도 없이 비밀리에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는데 이는 화인그룹이 파해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정보망을 통해 화인그룹이 청부업자들을 고용해 강태준을 납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즉시 그녀의 최정예 경호팀인 섀도우를 급파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켜보며 무전기로 작전을 지휘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섀도우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강태준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주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그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이미 상황은 서희수의 요원들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된 후였으며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강태준은 별장 주변에 쓰러져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들은 모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킬러들로 보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당해 있었다. 그는 급히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비서실장 또한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고 강태준은 이 불가사의한 상황에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혹시 서희수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물었지만 서희수는 태연하게 고개를 들며 무슨 일 있었냐고 되물었고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강태준은 자신의 의심이 과민 반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으면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그녀가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 마녀인지 헷갈려 하면서도 그녀의 품을 떠날 수 없었다. 그는 서희수를 위해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비워 쇼핑을 하게 해주거나 희귀한 보석을 구해다 바치는 등 물질적인 공세를 퍼부었지만 서희수는 그런 것들에 큰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강태준이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어 부패한 권력들을 처단하는 칼이 되어주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강태준을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 없게 되는 자신의 감정에 당황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잠든 밤이면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이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해했다. 화인그룹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더 악랄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강태준이 아닌 서희수를 타깃으로 삼아 그녀를 납치해 강태준을 협박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서희수는 갤러리 정리를 핑계로 잠시 외출을 감행했는데 강태준은 불안한 마음에 경호원들을 대거 붙여주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따돌리고 베리타스의 비밀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동 중에 화인그룹이 보낸 차량들이 그녀의 차를 포위했고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서희수는 운전대를 잡은 요원에게 침착하게 지시를 내리며 골목길로 유인해 적들을 따돌리려 했지만 수적 열세에 밀려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고 그녀는 품 안에 숨겨둔 소형 권총을 만지작거리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강태준의 스포츠카가 벽을 뚫고 나타나 적들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는 차에서 내려 골프채를 휘두르며 미친 듯이 적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서희수가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성을 잃고 직접 차를 몰고 달려온 것이었으며 그의 눈은 분노로 뒤집혀 핏발이 서 있었다. 서희수는 강태준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크게 동요했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뒤따라 도착해 상황을 정리하자 강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희수에게 달려와 그녀의 몸을 샅샅이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그의 떨리는 손길에서 서희수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강태준은 서희수를 품에 안으며 다시는 내 눈 밖으로 사라지지 말라고 절규하듯 속삭였다. 서희수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그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 있으며 그곳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강태준은 당신이 악마라 해도 상관없으니 내 곁에만 있으라고 대답하며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정적이고 절박했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날 밤 서희수는 잠든 강태준을 바라보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그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일부 드러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연락해 화인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이번에는 베리타스의 이름이 아닌 강태준의 그림자가 되어 그를 돕겠다고 선언했다. 박 실장은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며 만류했지만 서희수의 의지는 확고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강태준을 지켜내겠다는 사랑과 집착 사이의 묘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게임의 판을 뒤흔드는 플레이어로서 전면에 나서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희수는 강태준에게 화인그룹의 최 전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담긴 USB를 건네며 이것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강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고 이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지만 서희수는 그저 묻지 말고 사용하라고만 답하며 식사를 계속했다. 강태준은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내용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 안에는 최 전무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리스트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희수를 돌아보며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서희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고 그 미소는 강태준에게 전율과 함께 무한한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강태준은 서희수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반격을 준비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당한 만큼 철저하게 갚아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번뜩였다. 그는 임원회의를 소집해 화인그룹을 공격할 전략을 수립했고 서희수의 조언대로 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덕분에 승기를 잡았다고 말하며 오늘 저녁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서희수는 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면 강태준이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가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고 화인그룹 또한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태준의 회사 내부에 심어둔 스파이를 이용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으려 하고 있었다.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강태준의 비서실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퍼지기 시작했고 제1그룹의 전산망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집무실을 뛰어다녔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때 서희수가 펜트하우스의 보안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제1그룹의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 역해킹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최첨단 알고리즘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격리하고 역으로 화인그룹의 서버에 침투해
그들의 공격 로그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제1그룹의 전산실 직원들은 기적처럼 복구되는 시스템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강태준은 누가 도와준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희수는 모든 작업이 끝나자 노트북을 덮고 지친 듯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는데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강태준을 위해서라면 악마와 거래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었다. 화인그룹의 사이버 테러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1그룹을 향한 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어 돌아왔는데,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는 제1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출처불명의 지라시가 살포되기 시작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개장과 동시에 제1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며 강태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악재들을 보고받으며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해져 있었고 눈빛은 분노와 무력감으로 인해 탁하게 흐려져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작전임을 직감했지만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했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으며 평소 강태준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원로 이사들은 이때다 싶어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며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강태준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고, 강태준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으며 주먹을 꽉 쥐어 참을성을 발휘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배신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눈앞에서 희희낙낙하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야유를 무시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패배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 보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감을 씹어 삼켜야 했다. 강태준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펜트하우스로 향했는데 지금 그가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서희수가 있는 그곳뿐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고 서희수는 창가에 앉아 태블릿 PC로 뉴스를 검색하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고 평온해 보여서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는데, 자신은 지옥불 속을 걷고 있는데 그녀는 마치 딴 세상 사람처럼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졌고 술을 찾으려 했지만 서희수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으며 저지했다. 서희수는 강태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지금 술을 마시면 당신이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위로보다는 채찍질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당신이 뭘 아냐고 소리쳤지만 서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녀는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며 현재 주가 하락의 패턴이 과거 화인그룹이 경쟁사를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했고, 강태준은 그녀가 내민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희수는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화인그룹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으니 역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잔혹했는데 제1그룹이 실제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처럼 위장하여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제1반도체의 매각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미친 짓이라며 펄쩍 뛰었지만 서희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주가가 바닥을 칠 때 화인그룹이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주식을 대량 매집하게 만든 뒤 숨겨둔 비자금을 동원해 그들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작전이 성공하면 화인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자금 경색에 빠질 것이며 제1그룹은 헐값이 된 자사주를 다시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태준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녀가 제시한 전략은 웬만한 기업 사냥꾼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은 서희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서희수는 그저 당신을 살리려는 사람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태준은 잠시 갈등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그녀의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도박이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희수가 지시한 대로 언론 대응팀을 움직이라고 명령했고 제1반도체 매각설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제1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으며 강태준의 휴대폰에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서희수의 곁을 지켰다.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정보망을 통해 화인그룹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으며 예상대로 그들이 차명 계좌를 통해 제1그룹의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지금이 바로 반격할 타이밍이라고 신호를 보냈고 강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자금을 동원하여 시장에 풀린 물량을 기습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해커들을 동원해 화인그룹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금융감독원과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했고 순식간에 상황은 반전되었다. 화인그룹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그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제1그룹의 주식은 강태준의 매수세와 맞물려 급반등하며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연출했다. 하루 동안 벌어진 이 피 말리는 금융전쟁은 결국 제1그룹의 승리로 끝이 났고 화인그룹은 막대한 자금 손실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강태준은 집무실 모니터를 통해 붉게 치솟는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자신이 그토록 고전했던 적을 서희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괴멸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느꼈는데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퇴근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녀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조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에 빠져들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태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서희수를 보며 낯선 거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애정과 존경심이 솟구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평소에 오만하고 거만한 강태준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서희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묻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늘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끝장났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당신이 가진 능력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 당신을 잃을까봐 더 겁이 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서희수는 강태준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천하의 강태준이 자신의 앞에서 무장해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당신의 아내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추었고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희수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하며 이제부터 내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제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탐닉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배려와 사랑을 느꼈고 서희수 또한 강태준의 거친 손길 속에 담긴 절박함과 진심을 읽어내며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서희수는 잠든 강태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베리타스의 수장으로서의 의무와 한 남자의 여자로서의 행복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다음날 아침 강태준은 전날의 승리에 힘입어 당당한 모습으로 출근했고 이사회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이사들을 차례로 호출하여 사표를 받아내며 피해 숙청을 단행했다. 그는 더 이상 타협하거나 망설이지 않았고 서희수에게 배운 냉혹함으로 조직을 재정비하며 절대 권력을 구축해 나갔다. 직원들은 달라진 총재의 모습에 경외심을 표했고 제1그룹은 위기를 딛고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집무실에서 서희수와 통화하며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서희수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화인그룹의 몰락은 정재계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사건이었기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강태준과 제1그룹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태준의 뒤에 숨겨진 그림자 서희수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거대한 악의 축인 검은 독수리 조직은 서희수의 정체를 의심하며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고 베리타스의 정보망에도 낯선 침입의 흔적이 감지되었다. 서희수는 모니터에 뜬 경고 메시지를 보며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강태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림자로만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인해 두었던 베리타스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우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다. 강태준은 퇴근 후 서희수를 데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을 선물하고 싶다며 자신의 지분 일부를 양도하는 서류를 건넸다. 서희수는 깜짝 놀라며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강태준은 당신은 이미 내 삶의 공동 경영자라고 말하며 억지로 서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서희수의 마음은 편치 않았는데 강태준이 자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나중에 겪게 될 배신감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다는 욕심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빗물은 도시의 네온 사인을 번지게 만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태준은 운전을 하며 서희수의 손을 꼭 잡았고
비가 그치면 우리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다. 서희수는 창밖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고 빗소리는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들려왔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맞잡은 두 손만큼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얽혀 있었고 그 온기는 차가운 빗속에서도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강태주는 서희수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지만 서희수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강태준을 파멸로 이끌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다. 번개가 치며 하늘이 번쩍이자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고 그 표정은 사랑에 빠진 여인의 것이라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의 비장함에 더 가까웠다. 전 세계 상위 1%의 부호들과 권력자들이 모이는 로열 서밋의 초대장이 제1그룹 본사로 배달되었을 때 강태주는 그 화려한 금박 봉투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 파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세력을 과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했다. 특히 최근 화인그룹을 무너뜨리고 급부상한 제1그룹에 대한 견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강태주는 서희수를 그 위험한 자리에 동행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서희수가 정재계의 탐욕스러운 시선들에 노출되어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에 숨겨두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앞섰다. 하지만 서희수는 초대장을 발견하고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동행을 자처했고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강태준의 만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파티 당일 서희수는 마치 밤하늘을 그대로 재단한 듯한 짙은 네이비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모습은 숨이 파를 정도로 고혹적이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태주는 턱시도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그녀의 아우라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것을 보며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서희수의 손을 잡고 에스코트하며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은 내가 지키겠다고 비장하게 속삭였지만 서희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당신이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리무진이 행사장인 거대한 돔 형태의 연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그 빛의 홍수 속을 뚫고 거대한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회장 내부는 황금과 크리스털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그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로를 탐색하는 날 선 시선들로 가득 차 있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강태준이 서희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장하자 장내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고 그 시선들 속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노골적인 적의가 뒤섞여 있었다. 화인그룹의 몰락 이후 제1그룹의 반감을 품고 있던 부패한 기업연합의 멤버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은밀하게 귓속말을 나누었고 그들의 시선은 집요하게 서희수를 향해 꽂혔다. 그들은 서희수를 강태준이 돈으로 사들인 트로피 와이프 정도로 치부하며 그녀의 출신 성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고 이 소리는 바람을 타고 강태준의 귀에도 들려왔다. 강태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지만 그의 손은 서희수의 허리를 부서질 듯 꽉 쥐고 있었고 서희수는 그런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그를 진정시켰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중년 남자가 거만한 태도로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재계 서열 3위인 대성그룹의 송 회장으로 화인그룹과 오랫동안 검은 카르텔을 형성해 온 부패의 핵심 인물이었다. 송 회장은 강태준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옆에 서 있는 서희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박한 시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강태준에게 요즘 제일그룹이 승승장구하더니 안목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족보도 없는 여자를 이런 귀한 자리에 데려와 물을 흐린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송 회장의 도발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태준을 흥분하게 만들어 실수를 유발하고 서희수를 망신주어 제1그룹의 위신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정막 속에 송 회장의 비웃음 소리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한술 더 떠 서희수에게 다가가 당신이 갤러리에서 그림을 파는 척하며 몸값을 올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오늘 밤 내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강 회장이 준 것보다 더 큰 액수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속삭였다. 이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고 듣고 있던 강태준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태준은 짐승 같은 포효를 지르며 송 회장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칠 기세로 달려들었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와 함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호원들이 달려오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혼란 속에서도 송 회장은 자신이 이겼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는 강태준이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자극적인 기사를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이 주먹을 높이 치켜들고 송 회장의 얼굴을 가격하려는 찰나 차가운 손 하나가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멈춰 세웠다. 서희수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 손 놓으라고 명령했고 그녀의 눈빛은 강태준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손을 풀고 뒤로 물러섰고 서희수는 흐트러진 옷매를 가다듬으며 천천히 송 회장의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넥타이를 고쳐매는 송 회장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경멸의 눈빛을 보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이 하찮은 벌레를 보는 듯했다. 서희수는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명료한 목소리로 장내의 소란을 잠재우며 송 회장에게 방금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다. 송 회장은 헛기침을 하며 어디서 감히 눈을 부라리냐고 소리쳤지만 서희수는 조용히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고 그 순간 연 회장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바뀌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의 베리타스 로고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아래로 대성그룹의 주식 보유 현황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화면을 가리켰고 금융에 밝은 몇몇 사람들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는데 그것은 대성그룹의 주식이 정체불명의 펀드에 의해 공격적으로 인수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서희수는 군중을 향해 돌아세우며 자신이 바로 베리타스의 의장임을 선언했고 그 목소리는 연 회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준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스크린과 서희수를 번갈아 보았는데 베리타스는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막대한 규모의 그림자 자본이었고 그 수장이 바로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서희수는 송 회장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며 당신이 자랑하는 대성그룹의 지분 51%를 방금 내가 전량 매입했다고 차분하게 통보했다. 송 회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비서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귓속말을 전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서희수는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이제
내 회사에 고용된 사장에 불과하니 주제를 알고 행동하라고 일갈했고 오늘부로 당신을 해임하며 그동안 횡령한 공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연회장은 충격과 공포로 침묵에 잠겼고 누구도 감히 서희수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지배자였으며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기업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좌중을 압도했다. 서희수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여전히 굳어있는 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집에 가자고 부드럽게 말했는데 방금 전의 냉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에 다정한 아내로 돌아와 있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의 에스코트를 받아 연회장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핵폭탄을 맞은 듯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리무진에 오르는 순간까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그 빛이 강태준이 아닌 서희수를 향해 경외심을 담아 반짝이고 있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는 서희수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낯선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백마탄 왕자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현실은 그녀가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고 자신은 그 성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부터였냐고 물었고 서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이용하려 했지만 사랑하게 되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지키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강태준은 배신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그녀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녀가 짊어지고 있었을 무거운 짐과 고독을 먼저 보았고 자신이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서희수의 손을 잡고 손등에 키스하며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나를 바보로 만든 벌은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씁쓸하게 농담을 던졌다. 서희수는 그제야 희미하게 웃으며 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은 거대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가 되어 어둠 속을 달렸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실장과 베리타스의 요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서희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이 낯선 요새처럼 느껴졌지만 서희수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었기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 서희수는 강태준을 소파에 앉히고 박 실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는데 대성그룹의 인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에 반발한 다른 세력들이 연합하여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서희수는 강태준에게 이제부터는 숨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제일그룹과 나의 베리타스가 힘을 합쳐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태준은 서희수의 제안을 들으며 묘한 승부욕과 함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을 상대로 벌이는 거대한 도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희수에게 당신이 대장이고 내가 부관이냐고 물으며 짓궂게 웃었고 서희수는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고 대답하며 마주 웃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작전 회의를 하며 서로의 능력을 확인했고 강태준은 서희수의 치밀한 전략과 대담한 결단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소유하려 들지 않고 그녀와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속이 강해질수록 적들의 움직임도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 어둠의 조직검은 독수리는 서희수가 베리타스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최정예 암살팀을 파견했다. 강태준은 창가에 서서 새벽이 밝아오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폭풍전의 고요함을 느꼈고 옆에 선 서희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속삭였다. 서희수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다가올 최후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서희수의 정체와 대성그룹 인수에 대한 기사로 도배가 되었고 세상은 베리타스라는 미지의 존재에 대해 경악하며 떠들썩했다. 강태주는 출근길에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아내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제1그룹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아군을 얻었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인파 속에 섞여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를 놓치고 말았다. 집무실에 도착한 강태주는 서희수로부터 긴급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암살팀이 잠입했다는 경고와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는 지시였다. 강태주는 비서실장에게 보안 등급을 최상으로 격상하라고 명령하고 서희수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비밀 통로로 이동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할 전사임을 자각하며 품 안에 챙겨둔 호신용 권총을 꽉 쥐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매복해 있던 괴한들이 들이닥쳤지만 강태주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서희수가 보내준 지원팀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었다. 격렬한 총격전 끝에 괴한들은 물러갔고 강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희수가 달려와 그를 부둥켜 안고 다친 곳을 살폈고 강태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비장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뜨겁게 포옹했고 그들의 사랑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더욱 강렬하게 피어올랐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적들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여 모든 악연을 끝내는 것뿐이었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서울 외곽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베리타스의 비밀 벙커는 마치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으며 그곳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차가운 금속성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강태주는 서희수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강철 문을 통과하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곳에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거대한 스크린을 주시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와 뉴스 속보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 지하 벙커에 비하면 제1그룹의 상황실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서희수는 중앙 통제석에 앉아 익숙하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엄이 넘쳤으며 그녀의 손짓 하나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이동하고 정보의 흐름이 뒤바뀌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서희수가 지휘하는 베리타스의 정보망에 따르면 검은 독수리라 불리는 부패한 권력 연합은 서희수의 정체가 드러난 직후 총 공세를 퍼붓기로 결정했으며 그들은 언론을 조작하여 서희수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가고 제1그룹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금융 테러를 감행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제1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오는 상황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지만 서희수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역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강태준은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진정시키며 서희수의 옆에 섰는데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무력감에 빠져들었지만 서희수는 잠시 고개를 돌려 그에게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희수는 강태준에게 검은 독수리의 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태블릿 PC를 건네며 지금 당장 방송국에 연락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베리타스가 어둠 속에서 적들의 손발을 묶는 동안 강태준이 빛 속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리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제1그룹의 운명을 걸고 거대 권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방송사를 제1그룹 본사로 소집하라고 명령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 차 있었다. 강태준이 헬기를 타고 본사로 이동하는 동안 서희수는 벙커에 남아서 적들의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역으로 그들의 서버에 침투해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검은 독수리의 수장인 전직 국무총리가 은신해 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성을 해킹했고 수많은 미끼 신호들 속에서 진짜 좌표를 찾아내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베리타스의 요원들은 적들의 방화벽을 하나씩 무너뜨리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서희수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를 응시했다. 마침내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며 목표물의 위치가 특정되자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현장 타격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고 스스로도 방탄조끼를 챙겨 입으며 직접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박 실장은 서희수의 안전을 우려하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이번 싸움은 내 손으로 직접 끝내야 한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은 박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그녀를 호위할 최정예 요원들을 배치했다. 서희수는 무전기를 착용하고 권총을 허리춤에 차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우아한 재벌 영예가 아닌 전장에 나가는 냉혹한 지휘관이 서 있었다. 그녀는 헬기에 올라타며 강태준이 무사히 기자회견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오늘 밤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들게 했다. 한편 제1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으며 강태준이 단상에 오르자 수만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밝혔다. 강태준은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떨지 않는 목소리로 검은 독수리의 실체와 그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희수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호소했고 그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생중계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만들었다. 적들이 심어놓은 첩자들이 회견장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시도했지만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제압했고 강태준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자신의 할 말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검은 독수리 관련자들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강태준은 대기실로 돌아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넥타이를 풀어헤쳤는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서희수로부터 좌표가 찍힌 메시지가 도착했고 그는 주저없이 헬기 조종사에게 연락해 서희수가 있는 곳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강태준은 내 아내가 전장에 있는데
남편이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소리치며 옥상 헬기장으로 뛰어 올라갔다. 서희수가 이끄는 타격팀은 검은 독수리의 수장이 숨어 있는 산속의 요새에 도착하여 은밀하게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숲속의 고요함을 깨고 적들의 경비병들이 발포를 시작하며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다. 서희수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전진했지만 적들의 화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요새 곳곳에 설치된 기관총들이 불을 뿜으며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전으로 우회 공격을 지시하며 수류탄을 투척해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시켰고 그 틈을 타 요원들이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매복해 있던 적들의 기습 공격을 받아 요원 몇 명이 쓰러졌고 서희수 또한 어깨를 스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고통을 참으며 응사하던 서희수가 탄창을 교체하는 위기의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과 함께 강태준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와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그는 양손에 든 자동 소총을 난사하며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서희수의 앞으로 달려와 그녀를 보호하며 엄폐물 뒤로 끌어당겼다. 서희수는 무모하게 뛰어든 그를 나무라려 했지만 강태준은 피 묻은 얼굴로씩 웃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듬직해서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적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빈틈을 메워주는 모습은 마치 평생을 함께 해온 전우와도 같았다. 강태준의 합류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베리타스의 요원들이 잔당들을 소탕하며 요새를 장악해 나갔다. 서희수와 강태준은 최상층에 있는 수장의 방으로 향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복도에는 최정의 용병들이 지키고 서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탄약이 떨어진 총을 버리고 바닥에 떨어진 진압봉을 집어들고 육탄전으로 돌입했고 야수 같은 힘으로 용병들을 쓰러뜨리며 길을 찾다. 서희수는 그의 뒤를 따르며 정확한 사격으로 지원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육중한 마호가니 문을 박차고 들어가 수장인 전직 국무총리와 대면하게 되었다. 노회한 수장은 책상 뒤에 앉아 여유로운 척 시가를 피우고 있었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가 느끼고 있는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서희수와 강태준을 보며 너희들이 이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서희수는 차갑게 웃으며 당신들이 만든 질서는 썩어빠진 착취의 구조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수장은 책상 밑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 자폭 장치를 가동하려 했지만 서희수는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리 해킹해둔 시스템을 통해 장치를 무력화시켰고 수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강태준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법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종료되고 요원들이 수장을 체포하여 끌고 나가자 서희수는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고 강태준은 급히 그녀를 부축하여 소파에 앉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서 흐르는 피를 지혈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었고 서희수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미소 지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서희수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그의 품에 깊이 파고들었다. 창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왔다. 새벽이 밝아오자 경찰 헬기와 구급차들이 요새로 몰려들었고 사건 현장은 통제선이 처지며 분주해졌지만 서희수와 강태준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졌고 뉴스에서는 검은 독수리의 몰락과 제1그룹의 혁신적인 행보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평범한 부부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물었지만 서희수는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평범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대신 우리가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고, 강태주는 그녀의 뜻에 동의하며 평생 당신의 검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두 사람은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다. 강태주는 이제 서희수가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끄는 지도자이자 동반자임을 인정했고, 그녀 앞에 섰을 때 느꼈던 열등감은 존경심과 사랑으로 완전히 승화되었다. 서희수 또한 강태준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가 자신의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유일한 사람임을 확신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키스했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제1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하며 투명 경영을 선언했고, 서희수는 베리타스를 양지로 끌어올려 공익재단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충격에 빠졌지만 국민들은 그들의 용기 있는 결단에 환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강태주는 서희수와 함께 공식 석상에 나설 때마다 그녀를 한 발자국 뒤에서 에스코트하며 그녀의 권위를 세워주었고, 서희수는 그런 강태준을 존중하며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와 상의했다. 그들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이 아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경매장을 다시 찾았는데 그곳은 여전히 화려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두 사람의 등장에 길을 터주며 경외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강태주는 서희수에게 그때 당신이 나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아냐고 농담을 던졌고, 서희수는 그때 당신이 얼마나 귀여워 보였는지 아냐고 받아치며 웃었다. 두 사람은 경매장 중앙에 전시된 새로운 보석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고, 이제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서로가 더 빛나는 존재임을 확인했다. 경매가 시작되자 강태주는 서희수의 귀에 속삭이며 오늘 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사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서희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물을 가졌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냐고 대답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라고 고백했고, 강태준은 감동하여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 순간 경매장의 화려한 조명들도 두 사람의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은 듯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도 잠시 베리타스의 정보망에 새로운 위협이 감지되었다는 메시지가 서희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거대 마피아 조직이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였고, 그들은 검은 독수리의 잔당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서희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메시지를 읽고 씩 웃으며 이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싸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망설임 없이 경매장을 빠져나와 어둠이 깔린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그들의 발걸음은 당당하고 힘이 넘쳤으며 맞잡은 두 손은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또 다른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그 어떤 어둠도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빛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서희수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강태주는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도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져 있었다. 제일그룹과 베리타스의 전면적인 협력 선언은 기존의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으며 부패의 온상이었던 검은 독수리 카르텔이 사라진 자리에 투명하고도 강력한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강태주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충동적인 재벌 3세가 아니었으며 서희수와 함께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 있었다.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심을 내려다보며 지난 몇 달간의 격동을 회상했는데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서희수라는 존재뿐이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서희수는 베리타스의 음지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양지로 나와 공식적인 투자 자문 및 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베일에 쌓여 있던 신비주의를 벗어던지고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며 강태준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명령이 아닌 토론을 통해 함께 결정을 내리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수직적인 주종 관계나 일방적인 보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등을 맞대어 세상을 지탱하는 수평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이 금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가진 힘이 너무나 거대하여 언젠가 자신이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일정을 비우라고 요청한 뒤 그녀를 데리고 서울 교외의 한적한 호숫가에 위치한 개인 별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찾던 은신처였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이었다. 호수는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태준은 테라스에 준비된 테이블에 와인을 따르며 서희수의 눈치를 살폈다. 서희수는 평소에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 소박한 모습조차 숨길 수 없는 우아함이 배어나와 강태준을 다시 한번 설레게 만들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호수를 바라보며 당신이 이런 곳을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당신은 나 없이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베리타스의 수장으로서의 서희수와 제일그룹 총재로서의 자신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아 가끔 숨이 막힌다고 털어놓았다. 서희수는 잔을 내려놓고 강태준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당신이 보여준 용기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은 차가운 권력뿐이었지만 당신은 그 권력의 온기를 불어넣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당신이야말로 나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조각이라고 위로했다. 서희수의 진심 어린 말에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대신 투박하지만 강인한 느낌을 주는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이니셜이 서로 얽혀있는 독특한 디자인이었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구속의 맹세가 아니라 자유로운 두 영혼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나와 결혼해 줄 것을 정식으로 청혼했다. 서희수는 그 반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희열을 느꼈다. 두 사람은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이 뜰 때까지 서로를 껴안고 미래를 약속했으며 그 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며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는 이 행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강태준과 서희수는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줄이고 대신 하객들의 추계금을 전액 기부하는 형태로 예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여 다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예식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로 장식되어 천상의 정원을 연상케 했으며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해외의 귀빈들까지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태준은 턱시도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버진 로드 끝에 서 있었고 문이 열리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희수가 등장하자 장내에는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서희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당당하게 홀로 걸어 들어왔는데 이는 그녀가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강태준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였다. 그녀가 강태준의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이 혼인 서약을 낭독할 때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단단했으며 서로에게 헌신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맹세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예물 교환의 순서가 되자 강태준은 서희수가 꼈던 백금 반지에 키스했고 서희수 또한 강태준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사랑을 확인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 춤을 추었는데 강태준은 서희수의 허리를 감싸고 호를 누비며 그녀에게 귓속말로 오늘 당신은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난다고 속삭였다. 서희수는 수줍게 웃으며 당신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춤은 마치 한 몸이 된 듯 유려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질투를 넘어선 동경의 눈빛을 보냈고 제일그룹과 베리타스의 결합은 단순한 기업 합병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의 탄생임을 실감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아내이자 영원한 파트너인 서희수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신혼여행은 남태평양의 이름 없는 작은 섬으로 떠났는데 그곳은 베리타스가 소유한 비밀 휴양지로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낙원이었다. 그들은 며칠 동안 휴대폰과 노트북을 끄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해변을 거닐고 수영을 즐기며 휴식을 취했다.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요리를 해주겠다며 주방에서 엉성한 솜씨를 뽐냈고 서희수는 그런 그를 보며 깔깔대고 웃으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렸다. 밤이 되면 쏟아지는 별빛 아래 누워 서로의 과거와 상처를 보듬어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더욱 깊게 결속되었다. 어느 날 밤 서희수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문득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경매장을 떠올리며 그때 당신이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당신이 지구 끝까지 도망쳤더라도 나는 반드시 찾아냈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그것은 빈말이 아닌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서희수는 그 말에 안도하며 나는 당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당신이라는 덫에 들어온 것이라고 고백했다.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이제 이 덫은 닫혀서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이니 각오하라고 농담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강태준은 매사에 여유가 넘쳤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을 보여주었으며 서희수는 더욱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그들은 함께 자선 사업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대중들은 그들을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으로 칭송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새로운 적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왔지만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몇 년 후 강태준과 서희수는 제1그룹 창립 기념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는데 그들의 곁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어린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아이는 강태준의 눈매와 서희수의 기품을 쏙 빼닮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며 미래의 제왕이 될 제목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강태준은 아들을 안고 서희수와 함께 단상에 올라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인사를 전했고 그 모습은 마치 왕과 여왕 그리고 왕세자가 함께하는 대관식처럼 장엄했다. 서희수는 마이크를 잡고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봐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신념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차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고 강태준과 서희수는 손을 잡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서희수에게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기적이었다고 말하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찾아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서희수는 그의 손을 꽉 쥐으며 나 또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생을 건너왔을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와 와인 한 잔을 나누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는 그들의 발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그 권력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존재에 취해 있었다. 서희수는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냐고 물었고 강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 순간 베리타스의 전용 통신망이 울리며 새로운 국제적 위기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서희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이번에는 어디를 손봐줘야 할까라고 즐거운 듯 물었고 강태준은 재킷을 걸치며 어디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어둠을 가르는 빛처럼 강렬하고 눈부셨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적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전설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남긴 채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권력과 부를 넘어선 곳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 주었으며 강태준과 서희수는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완성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시대를 이끄는 동반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그들이 남긴 발자취는 후대에도 길이길이 회자될 전설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은 찬란한 빛 속에서 영원한 약속으로 맺어졌고 그들의 제국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